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무시였죠. 심지어 마지막 남은 남편의 유품마저 제 눈앞에서 부서졌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을 들어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딱 하나 있었죠. 모든 것을 예견한 남편이 제게 남겨둔 마지막 한 수가 있었다는 것을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요한 헌신, 스며드는 균열. 벌써 1년이 흘렀네요.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텅 빈 거실에 제사상을 차렸죠. 평생 역사교사로 살아온 사람답게 고지식할 만큼 원칙을 중시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상 하나도 허투루 차릴 수가 없었죠. 옥돔은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른 놈으로 골라 정성껏 굽고 삼색나물은 각각의 향이 살아있도록 간을 맞췄어요. 탕국을 끓일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물을 듬뿍 넣었고요. 음식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함께 장을 보던 기억,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해주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아들 진우와 며느리 은정이가 도착했더군요. 검은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어요. 진우는 말없이 향을 피우고 저를 올렸죠.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의 넓은 등을 보니 그래도 저 아이가 있어 다행이다. 하늘에 있는 그 사람도 안심하겠다 싶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은정이가 수저를 놓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우의 손을 잡고 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진우도 눈이 빨개져서는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고 이제 어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은정이가 옆에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흐느끼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이 겨울을 어떻게 혼자 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저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이게 다 죽은 남편이 보살펴준 덕분인가 싶었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그러자고 어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그들의 눈물 어린 얼굴에서 저는 외로움의 끝을 채워줄 유일한 희망을 보았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의 이삿짐이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짐이 어찌나 많던지 집안이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더군요. 은정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이거 스크래치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놓지 말라고 했지 않냐며 날카롭게 소리치다가도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어머님 힘드실 텐데 들어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조금 전에 까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참 상냥하고 싹싹한 며느리였죠. 짐 정리가 대충 끝나고 저는 방설 앞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과 이 집 문서였죠. 평생 남편과 둘이서 아끼고 아껴 모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걸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세상 물정도 어두우니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 주렴. 진우는 어머니 이걸 어떻게라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세요. 제가 두 분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지킬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듬직한 아들의 눈을 보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제 아들인데요. 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 공간에 부대끼며 살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은정이는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자기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일이었죠. 이사를 온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니 시어머니, 효도스타그램, 합가 같은 딱지를 붙여서 올리더군요. 댓글에는 다들 효부라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걸 보여주며 제게 어머님, 보세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착한 며느리래요라며 자랑하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어느 날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은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월세 굳어서 좋긴 한데 늙은이랑 같이 사니 답답해 죽겠어. 말도 잘 안 통하고 스타일도 구리고 그래도 어떻게 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하려면 몇십 년은 걸릴 텐데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버텨야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손에 든 뜨개 바늘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은정이의 눈치를 살피며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기, 은정이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집이 좀 깔끔해야 한다고 하네. 아빠 유품 중에 책이나 벼루 같은 것들 베란다 창고에 좀 넣어두면 안 될까?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애들 앞길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상자에 담는데 제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서운한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분명 같은 부엌에서 만든 음식인데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건 달랐죠. 진우 앞에는 갓 지은 쌀밥에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놓였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찬밥에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전부였어요. 은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은 이런 토속적인 입맛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일부러 어머님 생각해서 남겨뒀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에 진우를 쳐다봤지만 아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제 밥그릇이 어떤지, 제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고요한 식탁 위에서 저 혼자 이방인이 된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내어준 그날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고요했던 제 삶에 아주 가늘고 깊은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제 식탁은 조용히 방 안으로 옮겨졌어요. 처음에는 은정이가 어머님, 거실은 저희가 일 때문에 어수선해서요. 편하게 방에서 드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라며 살갑게 밥상을 들여다 주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마저도 뜸해졌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부엌에가 찬밥에 물이라도 말아와야 했어요. 아들 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 집의 투명 인간이라도 되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제 존재가 희미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스웨터 실이 엉킨 것을 발견했죠. 그걸 풀려고 한참 낑낑대고 있는데 거실에서 은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높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방문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죠. 당연히 시어머니 돈이지. 그걸로 우리 엄마 명품백 하나 사드렸잖아. 남동생 차 뽑을 때도 꽤 보태줬고. 우리 신랑, 에이, 걔는 어차피 자기 엄마보다 나를 더 챙기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알아서 잘 구슬리는데 뭐. 손에 들고 있던 실타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내 돈,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의 편에 서서 침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순간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발밑이 꺼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배신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진우를 붙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죠.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기만 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헛것을 들으셨나 봐요. 은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요. 이제 그거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처가해
선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 나빠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거기엔 더 이상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늙은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낯선 남자만 있을 뿐이었죠.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어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내가 너무 늙어서, 외로워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걸까?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저 자신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은정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제게 스마트폰을 새로 사다 주더군요. 화면도 크고 글씨도 커서 좋다며 고마워하는 제게 은정이는 온갖 앱을 설치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은행 같은데 힘들게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공인인증서인가 하는 거 제 핸드폰에 똑같이 복사해뒀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 해드릴게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가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가 보다 막연하게 생각했죠. 며칠 뒤 용돈이라도 쓸까 싶어 은행에 가보려 하자 은정이는 어머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딜 가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라며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그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 은정이는 제 스마트폰의 효도 앱이라면서 이상한 걸 설치하기도 했어요.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저 가끔씩 어머님, 아까 옛날 친구분이랑 통화하셨던데 별일 없으시죠? 라며 묻는 며느리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감시였는데 말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완벽한 무기력자였고 은정이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예전에 이웃에 살던 동생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죠.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님, 그래도 복 받은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아들이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며느리가 좀 그래도 아들 보고 참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쭉 빠졌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닌걸요. 이 고립감과 절망감을 어디에다 말해야 할까요? 텅 빈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예전에는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 속에서 저만 홀로 낡고 버려진 섬처럼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깨어진 벼루, 무너진 세상.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제 세상은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썩어 들어갔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교묘한 친절은 이제 제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죠. 저는 내 집안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방안을 맴돌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은정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은정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아는데요. 저희 부모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어요.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유럽 여행 가실 기회가 생겼는데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옆에서 진우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거들었죠. 엄마, 장인 장모님 평생 소원이셨어. 내가 사위로서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 그들의 눈물과 호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아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는데 어미 된 도리로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은정이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눈치챘는지 결정타를 날렸죠. 어머님께서 아버님 앞으로 들어온 보험금 남은 걸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2배, 3배로 효도하며 갚을게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온기이자
제 남은 생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 심장을 도려내 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눈물 흘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통장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 돈이 넘어가자 며느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며칠 뒤 은정이는 전문가까지 불러와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겠다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죠. 제 방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칙칙해요. 요즘 스타일로 싹 바꿔야겠어요. 그러면서 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의 유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특히 그 사람이 평생 아끼던 벼루 세트만큼은요. 제가 장롱 위에서 벼루 세트를 내려 소중히 먼지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은정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더군요. 어머님, 아직도 그런 걸 갖고 계세요? 이런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는 좀 버리세요. 쓰레기라는 말에 제 눈이 뒤집혔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혼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제가 벼루를 품에 꼭 껴안자 은정이는 그걸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아, 정말 말 안 통하시네. 이리 내보세요.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쨍그랑 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의 손에 들려있던 가장 값비싼 벼루가 그 사람이 가장 아끼던 그 벼루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만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벼루 조각을 끌어모으며 아이처럼 울부짖었어요. 제 인생이, 제 세상이 그 벼루처럼 조각나 버리는 것 같았죠.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진우가 그 광경을 봤어요. 제가 오열하며 며느리의 악행을 설명하자 은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봤지? 내가 저 늙은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고 했지. 당신 오늘 선택해.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살 건지 아니면 당장 저 여자 요양원에 보내고 나랑 살 건지. 아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깨진 벼루 조각과 울고 있는 저, 그리고 악을 쓰는 아내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결국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엄마, 잠시만 나가 계세요. 저희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손에는 깨진 벼루 조각이 담긴 낡은 유품 상자 하나만 들려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밤거리는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강동구 천호동의 밤거리는 갈 곳 없는 늙은이에겐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어요. 주머니엔 현금 몇 푼도 없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서 저는 완벽한 미아였죠. 며칠 밤낮을 헤매다 결국 찜질방 구석에서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어요. 시끄러운 소음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찜질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발길이 닿은 곳은 광진교 위였어요. 강물 위로 비친 서울의 야경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그저 슬프게만 보였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제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검고 깊은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빛나는 유산. 차가운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광진교 난간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제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죠. 그저 까맣고 깊은 강물만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자.
난간에 올린 손에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품에 꼭 껴안고 있던 낡은 상자에서 남편의 묵향이 희미하게 풍겨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불렀죠. 이대로 가면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신 흔적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난간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품 상자를 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산산조각 난 벼루였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을 베이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어요. 피가 배어 나오는 손가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상자 구석에 얌전히 놓여 있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당신이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 성적표에 붉은 글씨를 써 내려가던 바로 그 펜이었죠. 뚜껑을 돌려 여는데 이상하게 뻑뻑했어요. 힘을 주어 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펜촉 자리에는 잉크심 대신 작게 돌돌 말린 양피지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 남편의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가 남아 있었죠. 내 아내 한서연을 위한 마지막 생명보험, 그 아래에는 변호사 최규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왜 당신이 이런 걸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붙잡는 당신의 손길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 쪽지를 부서진 벼루 조각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죽음 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겠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죠.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곳이 이제는 추위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찜질방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던 젊은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초라한 제 행색에 잠시 경계하던 학생에게 저는 구겨진 쪽지를 내밀며 이 이름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잠시 화면을 두드리던 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대표 변호사신데요. 사무실이 강남 테헤란로에 있어요. 강남 테헤란로.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며칠을 망설였어요. 이런 남루한 모습으로 그 화려한 곳에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간 찜질방 식당 일을 도와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손에 쥐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무작정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헤맸죠. 겨우 찾아 들어간 법무법인 해안의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어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아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눈치였죠. 제가 최규식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예약하셨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이름을 듣고도 시큰둥하던 아가씨는 잠시 수화기에 대고 소곤거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시 후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는 최규식 변호사가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제 손을 잡고 VIP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제가 서 있던 한강 다리도 저 멀리 장난감처럼 보였죠. 최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사법고시에 계속 낙방하며 좌절하던 시절 하숙집 주인이던 제 남편이 묵묵히 자신을 믿어주고 자네는 크게 될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게라며 월세도 받지 않고 뒷바라지해 주었다고요. 이 교수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를 찾아와 이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드님의 나약함과 며느님의 탐욕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지요. 그는 두꺼운 서류철에서
제가 서명했던 재산 증여 계약서 원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죠.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특약 사항이 있었어요. 본 계약은 수증인 이진우, 고은정이 증여자 한서연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증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유기 사실이 입증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모든 재산권은 증여자에게 원상 복구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겪게 될 고통을, 아들의 배신을 모두 예견하고 저를 지킬 마지막 방패를 마련해 두고 떠났던 거죠. 최 변호사는 이것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효도 시험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과 미련이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제 증거들을 꺼내 그 화려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찍어두었던 초라한 식단 사진들, 며느리가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아들이 제 손에 쥐어주었던 요양원 팸플릿까지.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 눈에 서늘한 결의의 빛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저를 절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되찾아야 할 나의 세상처럼 보였죠. 심판의 날, 무너지는 탐욕의 성. 최규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이한 평온함 속에 있었어요. 모든 증거 서류는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제 남은 것은 시스템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최 변호사는 제게 말했어요. 법원의 승인은 오늘 중으로 떨어질 거라고, 모든 것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평온함. 이미 한 번 죽었던 제게는 그 어떤 결과도 두렵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는 자신의 커다란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주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 은정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청담동의 어느 명품 매장에서 진행하는 SNS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정이에요. 오늘은 우리 VVIP 고객님들을 위해 특별히 매장을 통째로 빌렸답니다. 이 신상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시어머님 용돈으로 사준 거예요. 효부에게 주는 상이랄까. 은정이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며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였어요. 댓글 창에는 언니 멋져요. 남편 사랑 독차지하시네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많은가 봐요. 같은 부러움 섞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저는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저 여자가 흔드는 저 가방이 내 남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이라는 생각을 하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며느리의 거짓쇼를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최 변호사의 스마트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됐습니다, 여사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 속 은정이가 방금 골랐던 가방과 구두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죠. 몇 번이나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보던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은정이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은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그녀는 지갑에서 다른 카드들을 꺼내 차례로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고객님, 이 카드도 이것도 안 되네요.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카드 정지? 설마 돈도 없으면서 쇼핑하는 거였어. 대박, 역대급 방송사고다. 당황한 은정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잠시만요. 라고 외치고는 황급히 방송을 껐어요. 그리고는 창피함에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을 뛰쳐나왔죠.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는 알림음이었죠. KB은행, 고객님의 계좌 110, 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현대카드,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연체 미납, 이 아닌 법원 요청으로 사용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신한은행, 고객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전액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화면 속 은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각 아들 진우는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동차 리스 회사였죠. 이번 달 할부금이 이틀이나 연체되었다는 독촉 전화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오늘 바로 입금할게요 라고 대답한 진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집으로 달려온 진우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택시를 타고 온 은정이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보고야 말았죠. 자신들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현관문 위에 붙어 있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의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를요. 둘이 망연자실하여 그 종이 조각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곳에는 제가 서 있었죠. 찜질방에서 입던 낡은 옷이 아닌 최 변호사의 비서가 골라준 단정하고 품위 있는 투피스를 입고서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허리는 꼿꼿이 세웠어요. 제 뒤에는 최규식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죠.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위험 있는 분노만이 가득했죠. 엄마,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불렀어요. 은정이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요. 최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법원 서류를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그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죠. 효도 계약 불이행에 따라 금일부로 이진우, 고은정 씨에게 증여되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집은 온전히 한서연 여사님의 소유이니 당장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이 그동안 횡령한 현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정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하 하고 웃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혼절에 쓰러졌어요. 아들 진우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진우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민도, 동정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 제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이미 그가 저를 내쫓았던 그날 밤, 그리고 제가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저 낯선 남자의 절규를 바라보는 무감각한 시선으로 무너져 내린 탐욕의 성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새옹지마, 새로운 시작. 제 발치에 엎드려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어요. 구급차가 윙윙거리며 도착해 혼절한 은정이를 싣고 떠나는 소란 속에서도 저는 그저 텅 빈 현관에 서 있었죠. 진우는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아들이었던 남자의 통곡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최규식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아들 진우는 곧바로 은정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대요. 빈털터리가 된 은정이는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가난뱅이가 된 너를 우리가 왜 받아주냐는 부모의 냉대 속에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요. 한때는 화려한 인플루언서였던 그녀는 이제 어느 식당 주방 구석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신의 탐욕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평생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겠지요. 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저녁 제가 머무는 임시 거처의 현관문 앞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문틈으로 밀어넣고 돌아가곤 했죠. 편지에는 온통 뒤늦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던 그날 저녁에도 진우는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 와 있었어요. 현관 렌즈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수척하고 남루했지만 예전에 나약하고 비겁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고단한 노동으로 다져진 깊은 그늘이 어려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워 말없이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과 갓 끓인 김치찌개로 저녁상을 차려주었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내 곁에서 너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란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거라. 그것이 네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이었죠. 아들은 봉투를 붙잡고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상처로 가득했던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날,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집의 가구 하나하나에는 제 슬픔과 남편의 추억, 그리고 아이들의 배신이 얼룩처럼 배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죠.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이 가득한 강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동해의 푸른 바다와 솔숲의 향기가 밀려 들어왔죠. 저는 매일 아침 경포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깨진 벼루 조각은 곱게 한지에 싸서 보관하고 남은 벼루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먹을 갈았죠. 진한 묵향이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제 마음도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커다란 화선지를 펼치고 제 인생을 담아 힘있는 필체로 네 글자를 썼어요. 랜성만시 사용지마, 인생만사 사용지마.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이 결국 제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법도 온라인 뱅킹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가끔은 멀리서나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죠. 최규식 변호사와는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제 남편의 유산 일부로 법률 지식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작은 공익재단을 만드는 일을 의논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세상에 알려졌고 노인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 저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 앉아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어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미소가 가득할 뿐이죠.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가장 큰 배신은 때로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기도 해요. 진정한 나의 가치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게 된 한서연 씨처럼 말이에요.